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바야흐로 축구의 계절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축구 많이 하지 않는데요.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는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첫 경기는 비겼고요. 두 번째 경기는 졌지만 자, 이 마지막 기회에서 H조의 가장 강호라는 포르투갈을 꺾었기에 가능했고요. 특히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서 역전골을 넣는 장면이 우리를 열광시켰습니다. 자, 월드컵 때마다 이야기되지만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던 경우의 수까지 맞아 떨어졌죠. 자, 이 한 골, 이 한 경기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한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 스포츠의 경제 효과도 숫자로 계산되고 보도됩니다만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면 신라 같은 기회도 뚫을 수 있다. 이런 투혼과 의지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감동은요,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4년여간 고지식하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빌드업 축구를 완성하기 위해 묵묵히 달려온 이 벤투 감독의 리더십도 실전에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단기 효과와 인기 영합보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주요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죠. 자, 스포츠에서 터져나온 이런 투지, 팀워크, 또 리더십을 이 연말 혼란의 정치권이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엇보다 이 국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뛰는 선수들의 이 성숙한 마음을 보고 깨우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에서는 국제본부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스포츠본부에서 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당시의 분위기와 또 브라질전 준비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자, 여기서 장거리 드리블. 장거리 드리블. 갑니다. 손흥민. 자,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손흥민은 끝났나요? 경기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6강에 갔습니다. 원정에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2018년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이런 결과까지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울컥합니다. 그냥 네. 다시 들어도 다시 봐도 울컥한 장면이에요.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태극전사들이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정말 극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네. 이길 확률은 단 11%로 계산됐었는데, 자, 박 기자님 예상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 하나에 제가 경기를 안 봤어요. 네. 꼭 올라가라는. 그러니까 보면 지는 징크스가 있나요? 질까 봐 안 보고 잤는데 깜짝 놀랐고요. 네네. 제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안 보고 잤는데 환호 소리에 깼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네. 16강 확정되는 그 모습을 봤다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경기 시작 5분 만에 포르투갈에게 이제 골을 먹어가지고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전반 27분에 이강인의 왼발 코너킥이 조규성의 머리를 거쳐서 호날두 등에 맞고 떨어져서 그 김영건 선수가 쓰러지면서 네. 슈팅을 날려서 넣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이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죠. 시간 다 됐는데 선수가 드리블을
막 계속 하다가 네네. 수비수 다리 사이로 예. 패스를 해가지고 황희찬이 정확하게 골을 넣는 그런 모습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 각본 없는 드라마가 쓰여진 거고요. 많은 국민들이 감동의 그 순간을 느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대1로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이겼다고 16강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었고 물고 물리는 H조 경우의 수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간에 벌어졌던 가나와 우루과이전 결과도 아주 중요했는데 자, 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나와 우루과이전의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루과이가 이기긴 이기되 네. 조금만 이겨야 된다. 골 득실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하고 이제 우루과이하고는 승점 4점으로 동률을 이뤘고 그리고 골 득실도 둘 다 이제 제로 0점으로 동률이었는데 우리가 다득점해서 4골 넣고 이제 우루과이는 2골만 그치는 바람에 우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쫄깃하게 네. 우리 경기 끝나고도 우루과이 가나전이 한 8분 정도 더 이어졌었기 때문에 루즈 타임이 길었죠.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속하게 심판이 이게 루즈 타임 중에 발생한 상황도 계속 루즈 타임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거의 10분 가까이. 우리도 코너킥도 잘렸는데. 네. 그래서 좀 원망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가나 선수들이 정말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도 맞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마지막까지 쥐어짜고 가나 감독 같은 경우는 경기 종료 1분 남겨놓고 선수 교체를 해가지고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16강에 진출하게 돼서 가나에게도 이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네, 가나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와 우루과이의 악연이 있었어요, 사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 그때 가나랑 우루과이가 8강전에서 맞붙었거든요. 1대1로 맞서다가 연장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나 선수의 헤더를 수아레스가 마치 골키퍼처럼 손으로 쳐냈어요. 아이고. 골이 안 들어가서 뭐 결과적으로 수아레스가 퇴장을 당하고 가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그게 또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가서 결국 연장전을 그냥 마치고 그 페널티 승부차기까지 간 다음에 우루과이가 결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입장에서는 아니 골키퍼도 아니 그 손을 왜 쳐내? 그것만 아니었으면 뭐 페널티가 있긴 했지만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 최초로 4강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막은 게 수아레스다. 숙적이었네요. 숙적.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팀에 대한 그런 악연이 있었어요. 구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좀 그 가나 선수들을 자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도 이 2010년의 사건을 다시 되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미안하지 않냐, 사과할 생각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퇴장당한 걸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가나 선수들을 더 자극하는 결과가 됐고 오죽했으면 이제 어제 아쿠아포와 가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는 우루과이에 대한 복수를 12년 동안 기다려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 옛 고사에도 이 군자의 복수는 10년 더 늦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만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재밌어하는 게 아니고 서구권의 언론 매체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뭐 영국의 이제 더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인터넷 그 판의 어떤 표지로 수아레즈 선수의 슬퍼하는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큰 글씨로 카르마라고. 우리말로 이제 업보라고 하죠.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야, 스토리들이 뭐 있습니다. 가나가 이제 우리의 또 형제 나라가 됐다. 이런 인터넷에 그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싸우고 이기고 지고 막 울분을 토하고 하다가 또 경우의 수가 작동을 하면 급 친해지기도 하고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스포츠가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이 두 분은 왜 그동안 시사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스포츠를 잘하시는 분들이. 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내일 새벽이에요. 바로 닥쳐왔는데 16강 상대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사실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 5번 우승을 했고 현재 피파 랭킹 세계 1위입니다. 피파 랭킹 1위. 우리가 28위. 뭐 순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경기력을 쭉 봐서는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계속해서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거든요. 라커룸 모습도 보니까 브라질 잡고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뭐 확률은 떨어지지만 세계 이제 베팅 업체들 쭉 이제 모아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브라질이 이길 확률이 12배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만 하는 게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브라질 뭐 수비수 중에서도 못 나오는 수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자도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KBS 바른말 대잔치에 들어간다면요. 이 저희 프로그램이나 우리를 표현할 땐 저희가지만 우리가. 예. 우리가 지금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여기선 우리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브라질 팀이 워낙에 강팀이고 네이마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격수가 또 부상 때문에 빠졌다가 하필 우리랑 하는 경기에서는 복귀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담도 좀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올라왔을 때 더 강해지는 팀으로 유명해서 16강전에서 패배한 게 1990년 이탈리아 대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뒤로는 전부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던 팀이고 토너먼트로 가면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2002 월드컵에서도 모두의 예상을 꺾고 이탈리아전 역전승 이후로 이제 4강전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야말로 아시아의 힘을 기운을 받아가지고 브라질에 좀 잘 맞설 수 있었으면 저의 좋겠습니다. 감과 촉으로는 내일 새벽에 아마 브라질이 16강전에서 두 번째로 패배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우리 벤투 감독 요즘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비난과 비판도 참 많았어요. 왜 이강인 선수 안 쓰느냐 이런 얘기 많았고 이강인 선수 지금 펄펄 날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 리더십이 오히려 실전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자 브라질전을 앞둔 우리 국가대표 벤투 감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s num jogo teremos mais do que num campeonato. E esgotá-las. 한 번의 경기 단판 승부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승부라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 없는 경기입니다. 네,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동시 통역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말이 안 끝났는데 팀장님의 해석이 끝나버리네요. 제가 좀 빨랐네요. 각자가 이게 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벤투 감독의 말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단판 승부라는 거고. 그렇죠. 축구에서는 특히 이제 단판 승부에서 예상 외에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해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사실 우리가 평가전에서 브라질에게 크게 패했던 전적이 있어서 괜찮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의 대표팀의 전력하고 지금하고 좀 상당히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나 이재성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탄탄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미드필드진의 이제 힘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도 지금 증명하는 것처럼 평가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조직력이 단단하게 올라와 있다는 점. 그게 이제 내일 새벽에 경기를 좀 기대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 기자님 좀 브라질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하나 제시하신다면? 저는 일단 경기를 안 볼 예정입니다. 큰 힘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 거의 어쨌든 뭐 브라질 강팀이죠. 하지만 이제 토너먼트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프랑스랑 폴란드가 하는 경기를 봤어요. 16강전 경기를 봤는데 프랑스가 압박 안 하더라고요. 폴란드 경국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설렁설렁 좀 얕보는 그런 모습 처음에 보인 게 아니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세계 1위다 보니까 16강전에서는 조금 힘을 비축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틈을 우리가 파고든다면 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유독 기존의 다른 대회들에 비해서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아시아 팀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월드컵은 주로 이제 유럽 팀하고 남미 팀이 강세를 보인 배경 중에 하나로 남미에서 열리거나 유럽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대륙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처럼 변수가 생겼을 때 약간 판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가 하나 더 된 게 뭐냐면 겨울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유럽팀이나 남미팀들이 자기들 프로축구 리그 스케줄에 맞춰서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아시아 선수들이 이번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변수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자정에 일본이 크로아티아와 먼저 경기를 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꺾고 8강으로 가면 우리는 상대가 브라질이든 어디든 무조건 이기고 8강 가야지 한일전이 성사가 돼요. 만약에 일본이 지면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또 올라가야 되는 임무가 어깨가 무거워요. 명분이 다 있네요. 네, 이러나 저러나 한번 8강 가보자. 뭐 브라질 이길 수 있다. 벤투 감독의 말을 한번 믿어봅니다. 오늘 2부에서요.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를 직접 현지 연결해서 카타르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축구는 신나는데 우리의 또 현실은 그렇게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길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이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그러니까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겨냥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거듭 강조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비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맞서는 것처럼 더 철두철미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또 그런 인식을 좀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주재한 윤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정유, 철강 같은 그러니까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지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또 법과 원칙에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그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야, 주말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데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맥락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악순환 고리에 빠진다라는 맥락은 이해하겠으나 네. 지금 북핵 위협과 화물연대 파업을 직접 비교한 것은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는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되고 이익관계의 이 조율을 하는 조율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특히 유독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조업 거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강경하게 이 대결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용한 언어들을 보면 네네. 어휘들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북핵 위기나 북한의 노조를 비유하는 거는 사실상 정부도 계속 강조하듯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나 혹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국가의 적이다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비국민이라고 규정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해당 노조 자체가 노동단체가 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혹은 화물연대든 금속노조든 결국은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한 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경영계만 있어서는 산업자부만 있어서는 산업이 굴러가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환경을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적으로만 규정하고 대결을 통해서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과연 그런 어떤 건강한 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화물연대 조업 거부 관련해서는 초기부터 정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네네네.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하려면 결국 이 화물연대 자체가 일종의 노동자 단체 그러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규정해 왔었던 거는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다. 혹은 뭐 잘해봐야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런 어떤 호칭의 문제, 이제 규정의 문제가 좀 달랐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불법 파업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계속해서 네.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정부에게 좀 주문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와서 계속 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 같은 거는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000리터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 원, 80만 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거를 뭐 1년 정도 제한을 하겠다.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과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 통과를 막으면 추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 뭐 시행령 개정안으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뭐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간 뭐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같은 주요 업종에서 3조 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노동기구 ILO죠.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섬세하게 정부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이미 이제 2016년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폐지가 된 법이에요. 삭제된 법인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려면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그게 유가보조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이번처럼 조업 거부가 유가보조금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다수당이 민주당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켜줄 리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강경책을 펴는 게 결국 이제 메시지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작동하기가 어렵다. 혹은 나중에 이걸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입법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적용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적용을 해도 법원에 가면 또 이제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대결 구도로만 끌어가기보다는 정부가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방식 이걸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에 대한 뭐 법리적인 또 이제 이견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국제노동기구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는 게 권고는 되지만 또 이제 정부에 대해서 강제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또 해석이 좀 달라요. 앞으로 이 사안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자 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로 위로는 돌발 상황들이 많은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 북단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판교분기점 부근 4,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2km가량 여파받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4km 밀리는데 여기 서운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면 정우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여파로 2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수사가 하나 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런데 이제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이 됐던 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 기자님 구속이 결정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10시간이란 최장 기록에 또 심사 종료 뒤에도 9시간이 흐른 뒤에 서울중앙지법의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또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3일 오전 5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은 이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라고 주장했던 검찰의 손을 어떻게 보면 들어준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이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정책적인 판단이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서훈 전 실장 구속 이후에 다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임 작가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역시 페이스북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서훈 실장 같은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그리고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정부 검찰의 이제 수사가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어서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던 이 평화 대전환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이걸 구축하는데 다시 더욱 힘이 들기 때문에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서 전 실장 구속과 관련해가지고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속으로 서훈 전 실장 포함해서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네네네. 이렇게 시각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이 문재인 정부 다른 대북 안보 라인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계속해서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오늘 KBS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관계장관 회의나 NSC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한 지시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 소환 조사를 비롯해서 노영민 비서실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더 윗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미묘해진 게 아까 팀장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원래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네. 거기에는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로 네네. 서훈 전 실장을 짚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법조계에서 예측하기로는 이 수사는 아마 서훈 실장쯤에서 정리하는 걸로 검찰이 네네네. 입장을 만든 것 같다라는 게 처음에 예측이었는데 이게 구속이 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여차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엇갈린 예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전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뭐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도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나왔었기 그랬죠. 때문에 수사 동력 자체가 상당히 좀 약화된 상태였는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수사 동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네. 서훈 전 국가안보 실장에 대한 평가와 외교적인 우려 이전에 사실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첩보와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합리적 판단을 한 거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건 전임 대통령도 지금 그렇죠.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거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목소리도 좀 뒤늦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검찰이 유가족에게 마약 부검을 권유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논란의 내용 어떤 겁니까? 예, 이게 먼저 이제 MBC 보도로 좀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이튿날, 그러니까 지난 10월 30일 희생자의 시신이 옮겨진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네네. 광주지검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족에게 마약 관련 소문을 언급하면서 부검할 뜻이 있는지 묻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약 피해 관련성을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검찰에 마약 관련 부검 제안이 있었다라고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예. 물론 유가족의 반대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이 검사의 마약 관련 언급 그러니까 이게 압사가 분명한데 네네네. 이 마약 관련 언급을 하면서 부검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네. 겁니다. 아, 그래요. 자, 유가족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동안 2차 가해가 뭐 이 놀러 갔다가 네. 뭐 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2차 가해가 나와서 이 사회적 공분이 일었는데 지금 참사에서 숨진 아들, 딸 정말 이게 금쪽 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약 범죄자 의심까지 받게 된 상황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검찰의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대검에서는 이제 어제 별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일선 검찰청에
검시 업무 관련해 가지고 희생자 시신을 신속하게 유족한테 이제 인도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네. 다만 이제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존중해서 부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검을 실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대검에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 부검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인이 불명확할 때, 그렇죠, 그렇죠. 혹은 이제 사인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을 때, 네, 의심이 갈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검찰에서는 부검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압사 참사가 발생하는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그렇죠. 사실상 네.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어제 그 스트레이트를 통해서도 인터뷰했던 유족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몸에 이제 멍자국이라든지 호흡곤란으로 이제 사망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사망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부검할 이유가 있었느냐. 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유가족들이 갖는 의문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약 관련된 부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광주지검 관계자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지역의 유가족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서울 지역 유가족도 들었고 그 외에도 아마 이제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참사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 수사기관의 관심 사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좀 걱정이 많고 또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임재 전 서장, 전 용산경찰서장이었죠. 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임재 전 서장, 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또 전 용산서 정보과장, 또 112 상황실장에 대한 이 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는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명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 그리고 이 박성민 전 부장과 그리고 전 용산서 정보과장 같은 경우는 이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이거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혐의 이제 소명, 증거인멸 우려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이걸 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수사가 더 윗선으로 가는데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임 작가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요. 네.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정부 여당에 냈다고요? 정부에게 좀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의 200일 동안 정치가 실종이 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치를 감췄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본인의 이제 대표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도 강조한 거는 이제 민생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여당과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민생과 민주라는 투트랙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는 민주당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여의도 바깥에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바깥에서 이제 평가하기로는 이재명 대표 이제 100일 동안에 워낙에 대장동 관련된 수사들이 심도 깊게 진행이 됐고요. 이른바 사법 리스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근 2명이 또 구속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초점들이 옮겨가는 바람에 원래 이제 구상했었던 민생 중심의 민주당 재편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완전히 맞받아치는 이제 메시지가 민주당이 민생 대신에 이재명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새벽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일 한입뉴스의 분위기가 많이 엇갈리지 않겠나 예상하면서, 자, 박정우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304님, 이제 8강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자, 디저트송으로 레이지본의, 이게 많이 쓰이는 곡입니다. 고 웨스트 신청합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하셨거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이여 한국의 영혼이여 불타는 투혼이여 태극의 정신이여 태양은 바라보라 우리들을 축복하라 바람은 다가오라 다같이 날아올라 세계는 주목하니 우리의 힘을 보리 모두에게 보여줘 최고의 자존심 뜨거운 심장이여 불타는 엔진이여 우리는 달려간다 세계 정복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사람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란 우리말 속담 잘 아실 텐데요.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 옷이 젖는 줄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이와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숫돌이 저 닳는 줄 모른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숫돌에 무엇을 갈 때마다 숫돌 자신이 닳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한 채 점차 닳아서 패게 된다는 뜻인데요.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역시 쌓이면 무시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또 5, 6월 바람도 불면 차갑다란 속담도 있습니다. 음력 5월과 6월, 그러니까 여름에 부는 바람도 계속 되다 보면 차갑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미약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계속되면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북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안팎,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0도 안팎으로 느껴지며 한낮이지만 춥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광주 4도, 대구 5도, 제주 7도, 강릉, 부산 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오르겠고요. 모레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밤에는 서해안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의 건조경보가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브라질과의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거리 응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바람이 지금보다 잦아들면서 체감온도도 영하 3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하권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 습도는 3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광주의 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검찰과 경찰이 찾아와 부검을 통해 마약 검사를 하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은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업무 재개 현장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는 업무 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내일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를 2부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문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중국 곳곳에서 봉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른바 백지 시위 전해주셨는데 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은 시위가 중국 내에서는 없습니다. 당시에 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내 16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맞아요. 그게 이제 해외로 번져나갔잖아요. 홍콩, 타이완,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연대 시위가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시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 관영 매체들도 이 시위 관련 소식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차단벽을 쳤어요. 네네. 그리고 수백 명의 공안을 배치해서 오가는 시민들을 검열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무작위로 좀 수상해 보인다? 그러면 휴대전화 보여달라. 그리고 너 SNS 들어가라.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시위 관련 어떤 거라도 잡히면은 체포를 그냥 해가는 아이고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사실 고향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노동을 하러 온 농민공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들하고 대학생들이 또 하나의 결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향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계속 귀향을 하라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그 가상 사설망 같은 거 다 폐쇄해버리고 네네. 그리고 뭐 시위 관련해서 올라오면은 보이는 족족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도 이 중국인들이 간혹 가다가 언뜻 시위나 당국이 금지하는 단어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검열을 피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어로 샹자오피 이게 네. 이제 이니셜이 시진핑과 같은 바나나 껍질이라는 뜻인데 이게 시진핑과 이니셜이 같대요. 그리고 그 새우 익기라는 게 샤타인데 이게 네. 이제 퇴진 하야라는 뜻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바나나 껍질 새우 익기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시진핑 하야. 비슷한 시진핑 발음이고.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는 이게 이제 워낙 중국은 검열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봉기 중에 하나인 1989년에 있었던天安문 사태. 네네. 이건 뭐 아예 검색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6월 4일이었단 말이죠. 네. 6월 4일도 검색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5월 35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5월 35일. 6월 4일을. 그렇죠. 5월이 31일까지밖에 없는데 4를 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열을 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열과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 틈새에서 이제 이런 또 묘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시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자, 어쨌든 봉쇄는 지금 좀 완화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위 때문인 건 아닌데요. 예. 사실은 지난달 10일부터 방역 완화 기조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원래 저 사면임이 끝나면 네. 연말에 좀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하고 당 최고 지도부가 완화를 지시를 했고 네. 그 다음날 바로 국무원이 이 완화를 위한 20개 조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게 지방정부로 제대로 하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혼란이 좀 빚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는 지방정부가 있는 지역에서 특히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던 건데요. 네. 일단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충칭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방역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자가격리가 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말 강력하게 봉쇄했던 지역들을 좀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내가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다라는 걸 확인이 돼야지만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의무였는데 그게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좀 폐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발표는 됐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팡창이라고 해서 격리시설로 끌려가는 걸 더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요. 여기는 뭐 아이들도 부모하고 생이별하고 네네네네. 끌어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냥 체육관 같은데 침대만 쫙 있고 예. 내가 무증상이었는데 가면은 거기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자가격리를 좀 허용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대도시 중심으로 그게 허용이 된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죠. 이걸 또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게 광저우시에서는 이 최대 35만 명이 수용 가능한 격리소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발표와는 다르게 곳곳에서 아마도 시설 격리는 또 계속 되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격리 시설은 계속 짓고 있다. 네. 이건 또 정말 이렇게 오가는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 걱정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성남 민심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타계한 이 장쩌민 전 주석. 네. 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장 주석이 왜 지난달 30일 향년 96세 나이로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天安문 시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왜 중국 정부는 아직도天安문 시위를 공식적으로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실 이 단초가 된 사건이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장례식이거든요. 그 당시 학생들이 시위를 좀 벌였는데 그나마 후야오방 전 총서기는 학생들 편이었대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고 대화로 해결하자. 그랬더니 강경파에 밀려서 사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1989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자보가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었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서방 언론들에서 자꾸 이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장주석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뭔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는 봉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우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 전 주석이 그럼 어떤 인물이냐. 네. 그러나 일단 10년간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끈 인물로 각인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요. 기억하시겠지만 장 전 주석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굉장히 단호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경제적 이득을 꾸렸고 소위 그 중국을 이끌어가는 3대 축 중에 하나인 상하이방의 우두머리로서 상하이방이 경제 권력을 상당히 많이 쥐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면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뭐 상하이방 세력들도 이미 이제 힘이 쭉 빠진 상태고요. 또天安문 사태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학생 지도부가 있었어요. 시위를 이끄는 지도부가 있어가지고 사실 약간 조직적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서방 언론에서 걱정하는 수준의 어떤 대규모 시위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미리 이제 뭐 상하이방 힘을 빼놨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추모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하자.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직접 장례위원장도 되고 TV에서 계속 장 전 주석과 관련돼서 우리가 최고 예우를 해서 장례식 치를 거야. 마음껏 추모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오프라인에서 절대 추모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이 장 전 주석과 또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동일시되는 분위기를 막으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내에 추모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뭐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장 전 그 주석을 추모하는 영상이나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장 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장 할아버지, 두꺼비 이렇게 불러도 별명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맞거나 하지 않고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곰돌이 푸 막았잖아요. 푸는 절대 등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괜히 닮았다고. 그래서 사실 시 주석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좀 통제가 강한 이런 정책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 전 주석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하이에서 사실 돌아가셨는데 베이징으로 이제 시신이 운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요. 공항에 뭐 시 주석하고 폭리위한 여사가 직접 나가서 맞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매체에서는 이 장 전 주석의 부고를 알리면서도 동시에 무슨 얘기를 같이 하냐면 폭동인天安문 민주화 운동을 장 전 주석이 잠재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압을 하면서 사실은 급부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SNS 상에서 장 전 주석의 어떤 그 자유로움 그때의 어떤 자유로웠던 중국 분위기를 막 시 주석의 지금 통제가 강한 이 상황과 비교해서 올리는 게시물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삭제를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이번엔 러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통제하기로 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항상 배럴당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1배럴이 얼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159리터를 1배럴이라고 한대요. 배럴짜리 드럼통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막아서 전쟁 자금줄 끊겠다는 거죠. 뭐 이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건데요.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유럽연합은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시장가보다 10달러 정도 낮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때는 무조건 60달러 이하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더 비싸게 거래된다 그러면은 해상 보험과 해상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물건을 우리가 이제 배로 많이 수출입을 하잖아요. 배가 움직일 때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안 들어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불안하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EU하고 영국이 사실 세계 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요. 일단 EU 회원국과 주요 7개국 호주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이 배럴당 $60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아니 이 정도로는 제재 효과 없어. 아예 깎아가서 20에서 $30.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유를 생산할 때 배럴당 $20 정도가 든대요. 생산 원가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준으로 깎아야지 효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쪽과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러시아가 수출 자체를 안 해버리면 러시아의 원유가 꼭 필요한 나라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팽팽히 맞섰던 거예요.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0 정도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러시아는 올해부터 유럽은 러시아에 석유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유가 상한제 도입 국가의 석유 공급을 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동시에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뚫는 은밀한 방식으로 수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건 뭐 러시아가 동의한 게 아니고 유럽연합이 이제 제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러시아 측도 이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은밀한 방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명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깃발을 바꾸거나 송신기를 끈 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매자와 직접 접선해서 원유를 거래하거나 뭐 마약 거래 같으네요. 맞아요. 예, 선박 이름을 바꾸고 문서를 위조해서 소유주를 은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보험업계와 계약하지 않은 유조선들이 이제 그동안 원유 금수 조치 대상국인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음지에서 거래를 해온 방식인데 이걸 이제 러시아가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에 이 그림자 선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운업계가 사실상 서방이 중심이 된 주류 선단과 또 대러시아 제재를 따르지 않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중심이 된 그림자 선단으로 양분이 됐다라고 지적할 정도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국제시장에서 노후 유조선 거래가 급증을 했는데 대부분 러시아로 향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이미 100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꾸렸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가장 큰 고객들이었던 인도, 중국, 터키 등의 원유를 계속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그림자 선단의 수송 능력에 따라서 국제 원유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뭐 위성 사진으로 지상의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시대에 그림자 선단 이거 무슨 뭐 해적 시대에나 듣던 이야기 같습니다. 자, 짧게 끝으로 이제 이란 소식 들어볼게요. 지금 석 달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시위의 발단이 됐던 히잡법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검찰총장이 발표를 한 건데요. 히잡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히잡 제대로 썼는지 단속하던 도덕경찰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와 관련이 없다면서 폐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원래 굉장히 강경파인데 헌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히잡은 사실 이란 모든 여성들이 만 9세 이상은 공공 장소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덕 경찰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오면 이걸 단속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이 온건파가 들어섰던 기간에는 이런 단속이 거의 없었다가 다시 이슬람 신학자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히잡과 순결 칙령을 반포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났던 거죠. 자, 실제로 완화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래서 일석이조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축구 얘기만 하고 싶은 오늘이에요. 지금 이긴 승리의 여운이 주말 내내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내일 새벽이면 16강전이 시작되고.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도 자, 우리가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에 한남동 관저에서 경기를 지켜보다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다. 수차례 어퍼컷 세레모니를 날렸다. 자, 김지일 대표님. 네. 팩트입니까? 제가 뭐 그 자리에 안 있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든 알아내셔야죠. 예. 그런데 참 뭐 일단은 뭐 한국 대표팀이 선전한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군들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일이죠. 대통령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박원석 의원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주말에 회식도 했어요. 16강 진출 기워 모여가지고. SNS에서 사진 봤어요. 예. 그런데 다만 요거를 어퍼컷 세레머니와 함께 슥 공개를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밥 숟가락 얹겠다. 나도 여기에 숟가락 얹고 싶다. 이런 강한 욕망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어퍼컷 세레머니는 알다시피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많이 했던 거예요. 넥타이 휘날리면서 그랬었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에서 뭐 따라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다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 어퍼컷 세레머니 때문에 16강에 우리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8강 갑시다. 우리 가입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정치인이 그 정도 밥숟갈 얻는 거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홍보에 있어서 이렇다 할 호재도 없었고 또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의 16강 올라간 그 포르투갈전의 선전은 뭐 그야말로 국민 누구나 다 반가워하고 또 그날 뭐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에 대해서 당연히 뭐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피력하거나 또 그런 호재를 활용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다만 이제 그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또 국내 정치 현실은 정치 현실인데 국내 정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쨌든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최근 보면은 너무 강경해요. 모든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근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김준일 기자 얘기했듯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고 8강은 가야죠. 네. 자, 정치와 별개로 또 국민들의 염원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난 7월 첫 해외 순방 때 이때가 이제 나토에 갈 때인데 마드리드로 떠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유럽 축구를 봤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설왕설래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윤 대통령이 스포츠에는 진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팩트 체크 됩니까? 그 예전에 그 이제 검사는 알다시피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스포츠 경기 여러 군데서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야구 경기 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스포츠 좋아하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포츠만 좋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해외 순방 가는데 굳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정상회담 잘할지 뭐 이런 거 하고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시면 더 좋았는데 뭐 이때는 아니고 그 이후지만은 나중에는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참 글쎄요. 뭐 스포츠도 순방. 좋아하시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입장 정리는 8강은 무조건 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좀 대통령실의 아까 말씀하신 좀 강한 발언들, 이 강대강 전략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화물연대 파업 있죠. 지속되고 있고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있죠. 또 언론사에 대한 대응 문제 있죠. 좀 여러 문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뭔가 유연하게 밀고 당긴다는 것보다는 초강경 모드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 자,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스럽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이럴 것 같아서 저는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무적 판단이 어쩌면 대통령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과연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 정무 기능이 작동하는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특히 이제 대언론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게 이제 그 뉴욕에서 뭐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네네. 지금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잖아요. 급기야 도어스태핑을 중단했고 또 검토하고 불발에 그쳤지만 기자실을 대통령이 그 업무하는 공간 밖으로 내보낸다. 이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니고 검토를 실제 했더라고요. 물론 안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런 것들에서 애초에 이 정권이 출범할 때 대통령이 강조했던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언론관이랄까 그런 게 엿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언론과의 소통은 곧 국민과의 소통인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정무적 판단 같은 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첫 번째 싶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은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참사 직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상민 장관의 그런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여론을 봐도 그렇고 유가족들의 입장도 그렇고. 네. 야당이 뭐 국정조사로 갔다가 다시 이상민 장관 뭐 해임 건의 탄핵소추까지 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이상민 장관을 해임 안 할 것 같다.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도 네. 그 책임의 그 정치도의적 책임이 드러나도 안 할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쫙 가라앉고 급기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내면은 예산안 심의 안 하겠다. 네. 저는 여당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야당이 이런저런 조건 갖다 붙여가지고 예산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시키는 게 보통 야당의 전략이에요. 관철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당이 뭐 국정조사든 해임 건의안이든 이거 밀어붙이면 우리 예산 심의 안 할 거야. 그럼 누가 손해죠? 예산 심의 안 하면? 네. 그 결국에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의 손해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건데 그럴 만큼 지금 강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어떤 정무적 판단, 정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법치만 계속 이 되뇌이는 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단기간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내걸었던 국정과제의 어떤 성과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 여권 내에서 좀 이런 그 대목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 대통령의 그 판단 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이기까지 한 그런 판단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의원님 얘기처럼 뭐 저희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다뤘는데 마치 여야가 바뀐 것 같다. 국회 안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김 대표님께 여쭤볼 것은 네. 이렇게 강한 모드를 취하는 이유가 아까 정무 감각 없다고도 얘기하셨지만 좀 여러 가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사안들에서 좀 여론의 눈을 돌리는 전략적 효과도 있는 건 아닌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은 노조에 대해서 네. 강한 어떤 입장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대한민국의 반노조 정서 아니면 뭐 귀족 노조 프레임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지층 결집 플러스 중도층 일부도. 일부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설명하신 거를 제가 한 단어로 좀 요약을 해서 하면은 용산이 갈등의 컨트롤 타워다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데 용산이 다 프레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다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민주당이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진영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국힘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미통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은 국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탐사가 이제 좀 부적절하게 취재 행위를 한 거 이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불법을 하면은 고통을 따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는 눈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기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험, 북한의 핵위험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민을 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마약 부검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하고 시그널을 주고 다 부딪히게 만드는데 갈등의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총장을 우리가 뽑은 거냐.
대통령을 뽑은 거냐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엔 진심이에요 정말.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 정권은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수사 빼놓고 지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 아니라 수사의 진심이다. 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문제는 이 정치이기 때문에 지지율입니다. 중요하게 매주 보고 있죠. 자,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2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긍정평가가 2.5%포인트 올랐어요. 38.9%. 요즘 보기에는 30% 후반까지 갔네. 자, 이 40%대에 근접했다는 얘기인데 부정평가도 58.9%니까 60%대를 계속 오르다가 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강한 메시지가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뭐 지지율이라는 거는 주간 단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 주간 단위 결과의 수치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조금 이제 긴 안목에서 지지율 문제는 봐야 되는데 아니 지지율이 한참 떨어졌다 그래서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지지율 반짝 올랐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도 전 아니라고 네네. 보고 일단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이제 부정적인 흐름 일변도에서 일부 좀 개선된 지표를 보이는 거는 악재가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에 여당 내에 다양한 악재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줄고 어쨌든 비대위 체제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게다가 도어 스태핑 중단되면서 대통령발 구설도 좀 줄어든 것도 네네네. 일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아까 이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반노조 정서 네. 이걸 배경으로 강경 대응을 하는 게 또 일부에서는 지지층의 개선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긍부정 여론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뭐 부정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 지지율에 안도하거나 만족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지지층만 최대한 결집시키겠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정을 길게 봤을 때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층 내에서는 환호를 받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심판 여론이 증가될 수 있고 그건 이제 여당이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소통하고 통합하고 협치하고 그럼으로써 성과를 내는 이런 정책의 면모를 일부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주일 대표가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죠. 이제 보도됐는데 물론 이제 주말에 나왔습니다만 이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자,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들에게 1년치 유가 보조금을 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게 물론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업무 개시 명령도 확대하고 계속 좀 차주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진압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점이 좀 왜 그럴까 싶은데 보통 이제 실무선에서 강경 발언을 하거나 혹은 뭐 장관이 강경 발언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일종의 이제 종결자잖아요. 이런 갈등의 최종적인 어떤 종결자인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저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일선에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북핵 문제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전의를 넘어서 적의를 보이는 거잖아요. 쟤들은 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게 대한민국의 적입니까? 물론 그 파업의 정당성, 명분 그거에 있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론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파업의 전 과정을 보면 정부가 과연 화물연대하고 성실한 협상의 노력을 그동안에 기울여 왔던가 지난 6월 달에 총파업이 있은 이후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일몰 3년 연장 던져놓고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무슨 북핵 문제하고 똑같다. 그 얘기는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다를 바 없는 이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을 규정하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요. 저도 아까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다. 자, 이게 국제적 좀 경제적 측면도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초기에 외교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네. 처음엔 좀 혼란상도 있다가 그다음에 성과도 나고 있다. 정상회담도 정상화되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지금 ILO, 이 유엔 산하의 국제 노동기구입니다. 뭔가가 왔어요, 공문이. 그런데 이게 의견 조회가 온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좀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뭐 민주노총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제 관례나 법을 무시하면 또 국제적인 제재가 따르잖아요.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사안으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이 사안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언론 탄압국 같은 네. 이미지가 굳어진 데 이어서 노동 탄압국 그러면은 대한민국 축구는 잘하고 국격은 올라가는데 나머지 정치는 좀 이 나라가 좀 이렇게 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이 강경 대응이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조선업이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했잖아요. 했었죠. 네. 사실상 강경 진압을 했어요. 뭐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사 들어가고 지금 다 뭐 지금 소송 걸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선업이 호황인데 그거 하청 노동자들이 그동안 2014년 이후로 한 7만 6천 명 정도가 떠났거든요. 그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안 들어와요. 네. 지금 20년에 이 용접 그 노동자가 네네네.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니까 네네네. 이거 하느니 택배하겠다라고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단가는 맞춰줘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와서 파업하면은 다 때려잡겠다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뭐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온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산업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장의 강경 파업이 뭔가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화물연대가 다 복귀하는 거라고 보이면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수출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잠재적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하층민 노동자를 보호하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에서 돈을 잘 버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5단계 구조예요. 네네. 화주가 있고 화주가 자회사를 만들어요. 예. 만들어서 운송사업자한테 그어줍니다. 예. 그럼 운송사업 모집자한테 또 줘요. 그거가 화물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5단계에서 뜯기는 구조예요. 수수료를 다 떼가고. 수수료를 다 떼가는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이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해야죠. 그게 안전운임제가 됐든 아니면 이런 지입구조의 단순화. 개선이 됐든. 4단계 5단계 있는 거를 단순화하는 이런 것들을 안을 만들어야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인데 당장에 이렇게 탄압하고 때려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출에 한국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 최악이거든요. 뭐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96년에 206억 달러 적자가 대한민국 최고였는데 네네. 지금 11월까지 425억 달러고요. 네네. 지금 500억 달러 넘게 생겼어요. 지금 적자가. 네네. 그리고 8개월 연속 적자도 지금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언발에 오줌 누기로 하는 게 정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냐 정부 여당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대한민국 물류의 주인이 누군가를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철강이나 시멘트를 공급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아니고 또 이 화물차주들을 모집하는 운송회사도 아니고 운송회사 그 밑에 그걸 모집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 화물연대 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물류의 주인인 거예요. 저는 그에 맞는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 차량 또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네. 그거 할부로 사가지고 그거 할부 내면서 다 자기 돈으로 기름값 내면서 거의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월 300만 원 받았던 게 기존 현실입니다. 네. 그걸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게 안전운임제고 안전운임제가 완벽하거나 내지는 이게 이 충분한 제도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안전운임제 시행한다 그래서 이 도로상에서 화물차 사고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제도적 대안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게 노정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게 과연 우리 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 점을 정권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낸 메시지가 자유, 연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 이 어떤 나라입니까?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지금 이지경인 나라죠. 딱 이지경. 이지경이라고 저는 이지경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저는 강경 대응 할 때도 필요하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강경 대응을 다 했어요. 네.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전쟁 중에서도 적하고도 대화와 타협을 합니다. 예, 그게 정치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갈등 컨트롤 타워로서 수사에만 진심이고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노조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있어서 가장 피해받는 게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최종 국정 책임자로서 그걸 갈등 조정자로서 해법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뭐 법과 원칙이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지 저는 잘 이해 납득이 안 가네요. 그거 연결해서 요거를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원래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또는 형평성 이런 문제로 이제 또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대통령이 내 편에게만 관대하다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나왔다는 주가 조작 물증, 통정거래에 뭐 확실한 정황이 나왔다. 이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뭐냐면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대표를 위시한 주가 조작범 일당들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91명이 가진 157개의 계좌를 통해서 서로 간의 거래, 그걸 통정거래라고 합니다.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식으로 했어. 주가를 띄운 거예요. 이거 2,000원에서 무려 8,000원까지 띄웠거든요. 네네.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얘기했던 거는 그냥 우리는 그 계좌만 맡겼을 뿐이고 오히려 주가 조작의 피해자다. 아무런 행위를 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정황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엊그제 법정에서 확인된 건 뭐냐면 그 주가 조작 일당에 의해서 매수 주문이 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즉시 이 8만 주를 3,300원씩에 정확히 주가 조작범들이 주문한 이 가격에 혹은 그 주식 수만큼 네네. 실제 직접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가 조작에 이용당이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십 명이 구속 기소되고 지금도 그 수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네.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은 단 한 번의 소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 그 주가 조작범들도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통정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이제는 뭐 통정매매 아니다 그냥 블록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부정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있겠지만 검찰이 이걸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든요. 12월이 공소시효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번 서면 조사든 아니면 소환 수사든이라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이런 어떤 이중잣대라면 그건 나한테 유리한 법과 원칙, 나에게만 유리한 즉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의 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이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딱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취임 100일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생략됐다. 이게 오늘 주로 이제 화제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전임 송영길, 이낙연, 이해찬 이런 대표들은 모두 100일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생략. 이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겁해 보이죠. 비겁해 보인다? 예, 비겁해 보이죠. 원래 다 하던 건데. 근데 뭐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하면은 또 언제 뭐 출두하실 겁니까? 뭐 영장 나오면 뭐 소환 조사 나오면 나갈 겁니까? 뭐 요 얘기만 할 거니까 뭐 사과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만 하니까 곤혹스러우니까 했겠죠. 뭐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뭐 안 한다고 이거 안 한다고 뭐 이게 뭐 피해질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언론들이 또 계속 쓰죠, 어차피.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커요. 사실 이재명 대표 100일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어요. 타이반 어쨌든 이런 수사 문제 때문에 수사 리스크 때문에 이게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 것도 맞고 본인이 또 어떤 처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무리수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당이 나서 가지고 정진상 실장을 다 뭐 옹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책자를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 리스크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한 점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자, 언론인의 입장에선 비겁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치인님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만큼 지금 상황이 곤혹스럽고 네네. 사면초가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침에 모두 발언할 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음성이나 모든 걸 봐도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리더십이 작동하는 상황이 못 됩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이건 윤석열 정부에 의한 윤석열 정부 정권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겨냥한 뭐 서해동해 이 사건들 수사 같은 경우에 당시 남북관계 특성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통치권 차원의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당이 별 이견 없이 대응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그 대표의 저 사안은 일단 개인의 의혹과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성남 시절에 있었던 사안이다 보니까는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몰아가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불안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걸 딱 보여주는 오늘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스스로 잃는 사태를 방지하고 뭔가 이 상황을 사법 리스크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어쨌든 지금 수사 상황이나 또 앞으로의 그 전개될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그냥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말고 좀 조금 더 소상하게 그리고 측근들이 구속된 거에 대한 뭐 유감 표명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잃습니다. 이미 저는 상당 부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대표에게도 좋지 않고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 뭔가 좀 전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김민재 같은 주축 선수들이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월드컵 그 본무대에 가서도 이렇게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좋은 예방 주사가 아니었을까. 또 이 벤투 감독의 큰 그림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월드컵 16강 이상 올라가면 브라질과 붙을 가능성도 있어서 맞아요. 미리 한번 전력을 찔러본 것이다. 네, 한번 이 녹음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목이 이미 지난 6월에 이 브라질과의 평가전 다음 날 스포츠본부에서 저와 정현호 PD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언 같은 이야기를 했죠.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지금 이제 바로 브라질과의 16강 단판 승부가 이제 뭐 한 14시간 남았나요? 내일 새벽 4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언을 주고받았던 카타르 현지에 나가 있는 정현호 KBS 스포츠 PD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정 PD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6강 진출이 확정된 지 사흘 지났습니다만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정 PD는 현지에서 직접 극적인 상황을 목격했으니까 어떤 기분입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특히 경기다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선수들은 환호하고 있고 이제 경기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이 공식 주제가인 드리머스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제가 이제 경기 직후에 선수들 인터뷰를 준비한다고 인터뷰 존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골을 못 봤어요. 골을 못 봤어요. 그 골이 그러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그 골을 못 본 거죠. 네네. 그 득점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제가 못 봤긴 했지만 어쨌든 기분 좋았다는 점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마치고 들어가는데 그 입구 쪽에서 정현호 PD가 이렇게 엄지척 따봉 하더라고요.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인터뷰 존이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 말고는 이제 다른 선수들 지나갈 때마다 제가 이제 막 따봉도 하고 막 축하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이제 선수들이 사실은 미디어를 대할 때 조금 이제 경직된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우루과이전 끝나고라든가 가나전 끝나고 그때는 사실 뭐 고생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날은 뭐 날도 날이고 기분도 이러고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 살짝 가볍게 이제 눈맞춤 정도만 하고 갔는데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윙크를 한 선수들도 있었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인사를 한 선수들도 있었고 그랬고요.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는 뭐 FIFA 관계자라든가 미디어 관계자들 모두 막 서로 축하했다고 막 기쁘다고 하고 당시 그 FIFA 담당관과는 갑자기 와가지고 와 이러면서 저를 막 껴안고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분위기가 생생히 느껴지는데 손흥민 선수 사실은 울었잖아요. 정 PD님 네네. 울었습니까? 저는 뭐 울기에는 경기 끝나고 준비할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냥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간 제작진들 또 현지의 한인분들 붉은 악마도 갔는데 이분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확률이 무슨 9%다 11%다 이러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당황해서 뭐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은 뭐 기뻐하기도 전에 너무 좀 당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우리가 진짜로 16강을 갔구나. 무려 12년 만에 16강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람들이 기뻐하고 분위기도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 업되고 있다. 자, 이 정 PD와는 이제 월드컵 개막 직전에 전화 연결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정 PD가 했습니다. 오히려 조 1위를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는 좀 무시했는데 지금 사과를 드리고요. 실전에서 우리 대표팀의 플레이를 보니까 처음 우루과이전이든 두 번째 가나전이든 조금만 운이 따랐다면 한 2승 정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월드컵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봤는데 객관적으로 현재 우리 대표팀의 전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 세계 무대에서는 강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루과이전도 그랬고 가나전도 그렇고 경기 전체를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는 축구라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그래서 뭔가 일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우루과이전 끝나고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딱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때의 상대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철저히 다른 상대거든요. 가장 궁금한 점 역시 벤투 감독이 브라질을 상대로도 우리가 어떤 점유율과 주도권을 장악하는 축구를 할 것인가. 세계 최강을 상대로도 우리의 축구를 할 것인가. 그 점이 가장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네요, 같이. 자, 우리 시간으로 뭐 얼마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카타르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 10시 브라질과의 16강 단판 승부가 시작되고 끝이 날 텐데 이 경기가 치러지는 곳의 이름을 보니까 그동안의 스타디움이 아니더라고요. 974 스타디움. 이거는 어떤 곳이에요? 일단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공항 옆에 있는 스타디움이고 가장 특이한 점이라면 경기장이 다 컨테이너 박스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컨테이너 모양입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리고 이제 공항 근처에 있기도 하고 이제 좀 가장 큰 특징이라면 경사도가 좀 가파르고 경기장이 다른 경기장들보다 조금 더워요. 물론 이제 제가 어제 답사 갔을 때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온도 차이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적응하느냐도 과제가 될 것 같고 분위기 자체로 보면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보다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 관중들의 어떤 열정적인 응원이 많이 모일 텐데 코앞에서 보이겠군요. 집적되는 분위기를 우리나라 교민들과 응원단들이 어떻게 좀 잘 맞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갑니다. 응원전도 지금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약간 좁은 느낌이다. 자,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한 경기장에서 또 오후 4시에서 6시대에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장도 바뀌고 분위기도 다르고 오후 또 10시대로 시간이 배정이 돼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스타디움이 그렇게 에어컨을 많이 튼다든가 그리고 이제 날씨에 많이 추워지진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들이 뛰던 그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좀 그 점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은 최대한 늦게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대목 중요한데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고 우리는 74시간 만에 경기에 나서는 거고요. 브라질은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졌던 가운데 70시간 만에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체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양 팀의 전력이 또 좀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축구 자체가 굉장히 점유율을 가져가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가나전, 우루과이전부터 물론 시작해서 굉장히 선수들의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소모가 많았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끌어오르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사실 황희찬 선수가 2차전에 히어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1, 2차전 때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컨디션을 끌어올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3차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김민재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오늘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민재 선수가 복귀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김민재 선수의 브라질을 막아내는 활약 오늘 중요하다. 내일이죠. 내일. 자, 주심으로는 우리가 우루과이전을 치를 때 만났던 이 프랑스 출신의 클레망 뒤르팽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디에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2차전 가나전 심판만 아니라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고요. 네네. 코너킥 자르고 감독 퇴장시키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 클레망 심판 역시도 이제 그렇게 경기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브라질이야 경고 관리도 좀 하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8강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거칠게 나가던 한이 있더라도 브라질의 플레이를 좀 더 전방에서 사전에 끊어내는 그런 플레이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브라질이 뭐 분명 FIFA 1위 세계 최강이긴 합니다만 지난 6월 2일 평가전을 통해서 겨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5대1이라는 점수로 졌지만 당시 우리 경기력이 나빴다기보다는 브라질 꽤 잘하네 이런 이제 좋은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보여줬던 브라질의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이제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쿠티뉴라든가 이런 선수들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이거든요. 뛰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봤던 파괴법들을 그대로 들고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장점이 그 당시와 지금의 선수들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앞세워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직력으로 압박하면 가능성이 있다. 6월 평가전 라인업대요. 김민재 선수 없었고 이강인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주축인데 두 선수 내일 새벽 선발 출전 가능할까요? 우선 김민재 선수는 말씀드렸듯이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고 이강인 선수가 과연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이강인이 쪼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전방 압박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상호라든가 황희찬 선수의 활동량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킥력은 분명 지금 가히 절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반 중반이라든가 혹은 이제 후반 초반에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벤투 감독이 실전에서 지금 오히려 평가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단판 승부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정 PD가 꼽는 내일 새벽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되겠습니까?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이제 생각하고 싶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이제 1, 2차전에 조금 부진한 모습 때문에 약간 비난 아닌 비난도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중요한 순간에 보여준 모습에서 캡틴의 자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도 역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든 득점이 아니더라도 좀 플레이를 보여주느냐가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우리와 브라질 경기 전에 일본과 크로아티아 경기가 먼저 있습니다. 오늘 자정에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또 우리에게 상대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8강이 한일전 될 거야? 일본 크로아티아 누가 이깁니까? 저는 이제 일본의 축구가 굉장히 매력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크로아티아의 조직력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지난 대회 준우승 팀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 이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 이기기는 살짝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크로아티아의 한 2대1 정도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 PD의 예언이 또 호락호락 넘기면 안 돼요. 자, 지금 던져보는 거죠. 크로아티아가 일본을 2대1로 이긴다. 이게 이제 정 PD의 예언입니다. 자, 청취자분들 반갑다고 인사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 잘 챙기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한준희 해설위원 방송 듣고 있어요. PD님 소식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현호 PD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